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자율화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은 10일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달 중에 실시하겠다고 보고함에 따라서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 아니면 2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수도권, 서울 분양가 자율화는 이제 기정사실함으로써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예금 가입자들은 이런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검토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구역과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다는 그러한 건교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부동산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전문가이신 정강영 한국부동산 컨설팅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양가 자율화 방침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제 대응책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요새 그 최근 뭐 금리 폭등이라든지 자재값 인상 등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그 일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솔직히 좀 그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건기업은 뭐 이러한 그 IMF 한파 때문에 이 주택 공급에 그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동안에 그 주택 건설업체들이 그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이 분양가 자율화를 꼭 이제는 해야 될 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좀 주변에 금액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양가를 뭐 규제할 의미도 솔직히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일반 주택의 품질 향상과 또 수도권 아파트의 그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할 수 건교부에서 지금 이런 상태를 좀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고 봅니다. 네. 아주 시점이 이제 적절하다고 이제 판단했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그 분양가 규제가 마침내 자율화됐고 21년 만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업계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주택업체들은? 어떻게 보시죠? 주택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분양가 자율화가 유일한 이 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정부 측에다 좀 건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뭐 실제 그 수도권 외 지역이라든지 이미 그 분양가 자율화된 지역에서는 뭐 지금 현재도 하고 보니까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지방에서 했었죠. 벌써. 하지만은 아직도 수도권의 그 위치가 좋던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그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그 소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업체들한테는 상당한 그 수익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좀 로비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업계에서는 뭐 이건 당연한 그런 그 바람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주택업체들로부터 직접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이게 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고 일찍 했어야 될 그러한 정부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다소 촉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고사 상태에 있는 주택업계가 뭔가 희망을 갖고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해보자는 그런 정신적 기업 의욕이랄까요. 이런 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자율화가 됨으로써 업계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선호도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 올해부터 이제 사실 주택 산업이 전면 개방되는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면 우리 업계 자신 스스로가 어떤 몸가짐을 하며 특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다소 가격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곧 이제는 업계 서로의 자구책을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의 질은 상당한 부분 향상되고 지금과 같은 주택 수요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계 스스로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업체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또 IMF 한파다. 또 우리 서민들을 또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시점인데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의견을 또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 되면은 아무래도 오르는 쪽으로 가니까 서민들 아직 집착만 하기 전에 있는 서민들은 좀 무리가 많이 오겠지. 지금 뭐 이 어려운 시대에 분양가 인상된다는 그 자체는 물론 자재고 모든 게 있겠지만요. 또 인건비가 우리나라는 지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 결론은 인건비가 또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러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지금 근데 어차피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지금 IMF 시대에서는 근데 지금 어차피 그 건설업체도 살라고 그러면 자유화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올려도 큰 여파는 없을 거 아니냐 이럴 때 자유화 시켜가지고 경쟁체제를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서민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빈부격차 좀 심해질 것 같은데. 매사의 물가가 상승되는 데 따라 가지고 그것까지 자유화 시키면은 엄청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지금 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직 오르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오르는 거 별로. 일단 뭐 원가 상승면이 있으니까 자유화도 좋겠는데 좀 문제점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유화되면은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이 많겠죠. 제 생각에는 자유화하지 말고 조금은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업계 찬성과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말처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바로 또 일반 가격에 영향을 끼치니까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쨌건 뭐 물가 상승률에다가요, 이 금리 인상 이런 거 보면은 그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건 신규 분양이 하나서입니다. 이게 잘못 알으시면은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10% 20% 갑자기 올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예. 이건 분양 물건에 대해서 1, 20% 정도는 위치에 따라서 뭐 차이 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 쪽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분양가하고 시가보다 분양가가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올라갈 수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역세권이라든지 또 이 용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기존에 채권 입찰 때 실시됐던 지역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런 분양가 상승은 예.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 어쨌든 전체적인 그 분양가 상승률은 그 기존에 있는 거래되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20% 정도는 그 밑도는 수준에서 예. 올라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 분양가 자유화 방침 이게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죠. 네. 특히 청약 예금 관련 가입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어디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차적으로 공공개발 택지라든지요, 국민주택 기금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제외됩니다. 네. 근데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청약 관련 그 저축 네. 쪽에 그 예금을 든 사람들 중에서요, 청약 예금이 한 73만 9천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청약 부금이 76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184만 8천 명 정도가 청약 관련 예금 가입자들인데요. 예. 이 중에서 약 그 한 150만 1천 명 정도가 실제 이 분양가 자율화에 좀 영향력을 그렇죠. 영향력을 받는 그런 상태라 보거든요. 예. 그 청약 예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까지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상당히 줄어드는 네. 그 혜택의 진폭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적어질 수 있는 상태 보였고요. 청약 부금 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신 청약 저축을 넣는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공공 택지 쪽에는 큰 무리가 오는데요. 이런 영향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공급 물량에 수도권 쪽에 상당한 많은 쪽에서 그러니까 좀 내 집 마련하기 좀 조금 더 어렵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그렇습니까? 있겠죠. 예. 지금도 서울 지역에서는 10차 동시 분양 아파트가 네. 지금 동시 청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또 수도권 1순위는 뭐 거의 뭐 없다는 또 얘기도 있던데 네.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치가 그 청약 가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는데 또 크다고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또 전문가이신 우리 정강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영향은 분명히 받는다고 보거든요. 영향은 실제 있는 어쨌건 이 시세 차익 또 우선순위는 지금 주고 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인해서 그 분양가 올라가다 보면 기존 아파트 시세 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그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거든요. 그 네. 여태까지 10년 이상도 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상당히 저리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솔직히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상당 부분 민간 부분 쪽이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 자율화 혜택을 받다 보면은 기존의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상당한 그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감수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도 아마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무슨 대처 방안 나오진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네. 뭐 건교부에서 이제 일단 분양가 자율화 방침을 발표를 했고 그 후속 또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청약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아직은 세부적인 방안이 뭐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본다 그러고는 전혀 이제 18평 이하인 상태 외에는 뭐 나머지를 실제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렇죠. 같은 경쟁력을 갖고서 돈을 더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전 같은 큰 메리트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지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시죠. 그동안에 솔직히 180만 명 정도 이상의 가입자를 그래서 정부에서 간과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대책은 분명히 주지 않겠는가. 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한번 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뭐 가입한다 안 한다 이런 상들은 아직은 좀 이르다. 대신 무슨 대안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바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뭐 우선순위를 둔다. 지금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순위, 예. 2순위. 뭐 그런 특별- 순위를 주면서 그렇죠. 우선 그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뭐 경과 조치를 좀 주든지 아니면 예. 뭐 일반 이제 공공 부분 상태에서 더 좋은 혜택을 주든지 어떤 하여튼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예. 전 건교부 이제 뭐 조만간 또 발표를 하겠지만은 그때도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강희 대표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청약 제도가 있으면서도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는 데는 채권 입찰제를 도입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로 분양가 자율화 쪽에서는 실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분양가로 다 그 상태를 흡수가 채권 됩니까? 상태를 예. 빼앗는 흡수를 해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공공 택지 쪽에서 네. 분양할 수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없어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지금 아직 이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어떤 예측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또 정시로 발표됐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자, 분양가 자율화가 기존 주택이나 네. 자, 전세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하죠. 예. 예. 쭉 분석 좀 해주시죠. 엄청나기보다도요. 일단 그 분양가 자율화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좋은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태는 뭐 이미 떠났다고 보고요. 또 IMF 시대에 솔직히 안 맞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이제 칼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조건 뭐 분양할 때 내 집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서 뭐 돈을 내고 뭐 매칭이 떡볶이식으로 되는 그런 상태에 뭐 이 수요자가 솔직히 고통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고서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10% 20%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신 수요자한테 마음에 들게 싸고 좋게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그 연구와 노력을 가미하지 않으면은 분양가 자율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수요자한테 눈 밖에 나가면 솔직히 안 팔린다. 이런 상태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품질적인 상태라든지 가격 면에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불안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이게 역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분양가 자율화 때문에 물론 역세권 같은 지역이라도 뭐 역세권 주변과 거기에 좀 떨어진 데야
지금 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분양가 똑같았죠. 네, 이제는 위치에 따라 분명히 차별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환경권도 볼 거고요. 예. 일률적인 서울 시내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도 동단위 위치마다 분명히 금액이 틀려질 거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나쁘다고 보는 것보다도 이런 역으로 좋을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네. 그렇게 크게 놀라실 건 아니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동시 분양에서도 보니까 그 청약의 그 양극화가 나타난 것 그렇죠. 같아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은 데는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률 보인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곳은 또 미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분양가 차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양극화 현상은 더 치열할 거라고 아, 보죠. 더 치열할 거고. 이제는 뭐 진짜 그냥 줄 수도 있는 상태로 안 나가다 보면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데는 진짜 뭐 몇십 대 1, 많이 나가면 몇백 대 1의 그 경쟁력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금액으로 뭐 정리가 되겠지만은 어쨌건 좋은 위치에 땅은 올라갈 거고 네. 위치가 좀 안 좋은 땅인 상태 아파트는 분양률이 떨어질 테니까 금액이 떨어질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분양했다가 뭐 목동 대단지 같은 데라든지 또 소단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바로 분양가 자율화에 영향을 받을 거다. 아, 그러니까 목동 단지에서도 전철역 가까운 데서는 좀 비싸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단지 뭐 내에서도요? 7단지, 8단지 쪽에 그 목동 오거리역 있는 네. 그런 쪽 지역에는 실제 지금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 저 1단지라든지 그 저기 뭐 청구 한신 그런 주변 쪽의 상태는 반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하향이 돼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제 그 분양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차이 난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상태입니다. 네, 아주 시장 자율에 맡겨지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 네. 그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신 분들한테 우리 또 전문가께서 네. 또 도움 말씀 또 주셔야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물론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물론 이제 진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어떤 단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요. 교통 문제가 지금 IMF 시대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그 수도권 지역에서 분당이나 수지 일산 이런 쪽에서 지금 차량이 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분양가 자율화해서 아파트 선택할 때는 이제 교통. 그다음에 주변 환경 예. 이런 것들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가지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비쌀 거 아닙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결국 나중에 올라가는 상승률은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을 뿐이 없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앞으로 이 분양가 자율화가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이전에 19가구 분이 보통 못 잡는 빌라트라든지 이런 상태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향이 이제 한 300평, 400평 단위 그 짜투리 단독 아파트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단독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아파트 그 저기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위치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도 유심하게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파트 자율화가 일반 시장에 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 아파트도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네. 이제 25가구, 30가구도 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거는 이제 예전같이 뭐 빌라트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도 좀 싸고 질 좋게 역세권이라든지 그 주변 좀 환경이 좋은 네. 학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아파트가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참 네. 최대 관심 사항인데, 자 분양가 자율화는 이것으로 좀 그만두고 예. 또 우리 이한규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예.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네.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 정확한 상태 나오진 않았겠지만은 네. 분양가 자율화 공약인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술렁거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지까지 그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지 정책에서 물론 그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놨다고 보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그 고통을 감수시킬 수뿐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를 갑자기 변화를 준다는 상태는 솔직히 무리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건 여러 가지 주변 부동산 금액도 그렇지만요 환경도 보면서 좀 절충안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좀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움직임은 조금 있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상당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린벨트 주변의 부동산 금액은 변화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네.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가격 추이를 좀 네. 보시는 게 극과 극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일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그린벨트 주변이 좀 투기 우려가 있다 해서 투기 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린벨트가 조정이 안 되면은 오히려 묶이니까 작업이 그렇죠. 묶이니까 손해 볼 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좀 투자하실 때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일단 발표를 한다면은 네. 어느 쪽은 올라갈 거고 어느 쪽은 내려갈 거고 그런 양극화선 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번에 또 외국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나 네. 부동산 공급업도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게 좀 깊이 보셔야 될 일이거든요. 네. 물론 건기업부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적어질 거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자본을 또 달러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그럼 외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이제는 50%까지 풀었다. 이번에 전면 개방까지 좀 가능하겠다. 이런 상태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그 주택 건설 쪽에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지금 허용을 한다 이런 상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한테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상태도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틀하고서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게 전반적인 아파트 금액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하게 개방되고 허용된다고 본다 보면요. 아파트 금액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두 채가 짓는 게 아니고 대단지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체하고 제휴를 하든지 독자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 공급은 지금 우리 자체적인 그 건설업체 쪽에서의 주택 공급은 솔직히 건기업에서 솔직히 불안한 상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개방시키는 상태에서 외국 자본도 좀 받아들이겠다는 상태로 받아들이면 역으로 주택 공급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가 더 많이 나올 수뿐이 없다. 아, 그러다 보면 진정시킬 수 있는 상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마운데 이제 건설교통부터 후속 조치를 마련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모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이제 모든 것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이나 제보 제작 아이디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편지나 엽서 또 팩시밀리를 활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부동산 전망대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 매물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789개 91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부동산 전망대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자율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설원의 주공 아파트 분양 현장을 저희들이 여러분 안방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다려 주십시오. 주변의 그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나 또 차액권 입찰제가 실시됐던 용인 지역 주변에 그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신규 분양 물량에서 상당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또 이와 덩달아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도 가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택 소비자들은 IMF 한파로 가뜩이나 구매력이 떨어지고 서울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매가 전세가 86년 이후 최대 하락. 강남 지역 주민들 아파트 가격 담합. 1급 부동산 중개업소 휴업 상태. IMF 이후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 80년대 재테크의 신화를 창조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자산 하락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주택의 자산 가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철도 실종됐습니다. 올 봄엔 이사하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최근 입주가 시작된 대단지 아파트도 갈수록 빈집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물건은 지난해에 비해 아파트가 2배, 일반 주택은 3배 가까이 늘었고 낙찰가율도 떨어져 6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낙찰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언제 부동산을 팔아야 할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는 언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지 현재로선 도무지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부동산 구입 포기와 매각의 적기는 언제인지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IMF 상태가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IMF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좀 혼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맥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 그래야 향후 뭐 팔 때인지 살 때인지 또 부동산의 경기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걸 주최를 했습니다. IMF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서 뭐 사회 전반적인 상태도 문제 있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부동산 문제거든요. 뭐 대폭락도 나오고 전세 대란도 나오고.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태가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MF 시작되면서 1회, 2회, 3회 지금 4회째인데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어느 정도의 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 이런 상태에 좀 좋은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급매물. 이렇게 급매물이 늘어나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싼 매물을 무작정 거래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종목별로 가격 등락폭이 틀리고 경기에 따라 회복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과 매각 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아파트는 비교적 가격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은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8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나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조차 매매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 가격이 실종됐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이런 상황이 기존의 전세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전에 주변 환경, 발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여건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는 경기와 가장 민감한 종목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증금과 권리금은 예전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황금 상권으로 인기를 누리던 명동이나 신촌의 상가들도 보증금과 권리금이 속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 고객이 확보된 상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작년 한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주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와 IMF로 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30%로 규제됐던 오피스텔의 주거 부분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그동안 토지 시장을 움직여온 준농림지도 IMF 이후 크게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고 매물도 늘어났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당장 토지를 활용할 자금은 없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다퉈 매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준농림지의 경우 취득 당시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 명령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좋고 개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처분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 토지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라면 우선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직접 토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특히 주택에 비해 황금성이 적기 때문에 투자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매는 IMF 이후 몇 개월 동안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대출금이 상승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수요는 거의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매 시장의 낙찰가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 아파트 내 주택 등 황금성이 좋은 물건들을 급매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시장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상당 부분의 거품은 지금 거쳤다. 그리고 오히려 물론 계속적인 상태의 낙폭은 있겠지만은 어느 시세 거래되는 선으로서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신 거래되는 상태는 지금 시세를 부르는 그 금액이 떨어진 금액에서도 좀 밑으로 떨어지는 금액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씩의 거래는 조금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 부동산이 너무 완전히 폭락한다. 솔직히 이 정도 폭락이면 다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신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투자도 이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씩 좀 소생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떨어지기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가을만 해도 2억 원을 치솟았던 것이 현재 급매물이 1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가 시장과 이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이 부동산 스페셜 테마 진단 시간에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는 정희수 고문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말이 아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침울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그래,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는 가격의 하락이고, 다음에는 신규 건설량의 축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외국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건축물이 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마어마하죠. 우선은 고용 창출이 있죠. 주택만 하더라도 아마 고용 창출의 거의 8%를 차지하는 그런 막장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GNP의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GNP의 주택만 하더라도 거의 7%, 6% 정도 차지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금융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신용제도가 아니고 담보제도거든요. 모든 융자가 부동산 담보로 입각한 그러한 융자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면은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은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은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악화는 결국 또 금융 시장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은 국가 경제에 또 커다란 위기로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또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경제가 실물 경제가 금융 경제가 있는데 그럼 금융 경제 기반이 부동산에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금융 경제가 무너지면 실물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금융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붕괴되면은 금융제도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각해요, 문제가. 네, 이 심각한 이 부동산의 지금 문제를 오늘 긴 시간 동안 해결하는 방향을 좀 그런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화가 깨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아 왔습니다.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 구제 금융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런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금 역시 매매가 못지않은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말이죠. 그 수도권 이쪽으로 해서 주로 한 10% 이상 금년에 들어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0% 이상 일단 하락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동기를 일단 한번 근본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그 소득 수준이 저하된 그 구매력 감소가 크다 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맞물려서 또 이제 금리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안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위주로 해서 가격 하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국 15대 도시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11% 하락했고 전세값은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3년 전인 95년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전세금 분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서울지법 본원에서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56,800건에 달한다는 점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보급률이 73%에 불과한 서울에서조차 지난달 실시된 3차 동시분양에서 총 2,300여 가구 중 1,600여 가구가 미달돼 분양률이 30%를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입주 예정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매매와 전세 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아파트 입주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 고양, 시흥, 의정부 등 서울 근교에서만 15,000여 가구가 준공됐지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아파트의 입주율이 평형에 따라 20%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분양아파트 당첨자 계약 해지율도 30-40%에 이르고 중도금과 잔금도 70-80% 정도가 미회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4월 말 현재 97,000 가구. 지난해 2월 89,000 가구에서 한 달 만에 8,000 가구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처럼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전면적으로 위축되고 미분양과 자금난이 가중되자 부도업체도 늘어났습니다. IMF 구제 금융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주택업체는 194개 업체가 부도가 나 월 평균 50개 업체가 쓰러졌고 부도 하도급 업체도 952개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안 시장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물이 급매물 위주로 나와 있지만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 되어 있지만 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어 할 걸로 봐야 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폭이 상상을 넘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금매 쪽 시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까지 지금 뚫고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경기적인 측면 영향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영향이 지금 제일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 5,300여 건의 낙찰률을 조사한 결과 토지 임야는 평균 낙찰가율이 지난 1월 81%에서 2월 65%, 3월 63%로 급락했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상가도 각각 58%, 73%, 61%의 낙찰률을 보여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부동산 매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과 가게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매물이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화책이 실효를 거두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 규제 완화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효과적으로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규제가 딱 풀렸다고 해서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과열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규제 시점이 지금 적기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론에서 못했던 이유들은 그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투기가 가열될 경우하고 물가가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던 규제 보따리들 다 풀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이런 효과들은 아무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나 나타나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그 규제 완화할 시점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풀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자들은 입장에서는 그 규제 완화될 시점을 더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에 관계돼서는 지금 상당히 4월 달에 엄청난 그 규제 조치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 풀어지는 효과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왜 와닿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시행되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시행되는 시점, 곧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분명히 와닿을 거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주택 하락폭은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현실적인 상태로 조금 더 빠르고 바로 즉시 시행되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제 말만 무성한 꼴이 되다 보니까는 그게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잠재 수요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택 정책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고 그게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바로 그 규제라든지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익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부처가 하는 상태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 규제 조치라든지 조치 해제라든지 또 시행하는 상태를 하는 방향이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관심을 모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이 주택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예로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 수립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수요 문제냐 공급 문제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률이 30%다. 혹은 해약률이 30, 40%다. 이건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위기 있는 수요의 그 급적 수준은 그거는 그 약화 때문에 이런 형상이고 공급 쪽에서는 사실은 미분양이 이제 9만 7천 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가지만 말이죠. 문제는 수요 문제입니다. 그럼 정책을 찾는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수요를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규제는 벌써 완화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 규제도 완화됐고 소년주택 건설 의무 비율도 완화됐고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요. 외국에서 이게 다 완화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와서 이것을 완화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외국 투자가 도론되는 것은 좀 지나친 기대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문제는 이게 뭐 규제 완화도 있겠지만 개방화가 된다. 개방화라는 것이 물론 그 제도상 워낙 뭐 이제 외국 사람이 돈을 사서 개발할 수 있다. 좋습니다만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개방화 한다는 것은 그 외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설득시켜야죠.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을 짓거나 혹은 융자를 해주거나 괜찮다. 이윤이 좋다. 세를 많이 안 낸다. 융자를 하면은 여기 이자가 높아서 수익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득시켜야만 개방화되는 것이지. 개방만 돼도 안 돼요. 세 번째는 표준화해야 돼요. 표준화하는 것은 규제가 항상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건축사하고 시공은 업자가 하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자회사를 해서 이제 설계하는데 외국에는 그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회계 기법 그것도 다른데 그것도 국제화해야 할 거고 또 부동산 평가 제도도 어느 정도 표준화해야 할 거고 등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완화해서 문제 해결한다 생각은 안 되죠. 이거는 규제 완화는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한 몇 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대책은 결국 규제 완화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청약자의 무슨 담청 기관이든지 뭐 이런 것들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을 5에서 2호로 낮추는 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가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이것은 철폐해야 할 규제가 많아요. 그건 완전히 가면 철폐하고 다음에 진짜 외국 자본을 투입을 하려면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상품을 가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내에서도 하고 또 외국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뭐 희망은 있지만은 이렇게 너무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수요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개방화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규제 완화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돼 있었다. 돼 있죠.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뒤늦게 됐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갑자기 창출될 거라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제가 정부 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잘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몇 개 규제는 철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1주택 그거 뭐 있어봐서 뭐 합니까 앞으로. 그래야 집을 팔려면은 수요자가 말이죠. 돈이 있어가지고 두 채 산다 사게 해놔요. 사고 임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규제 같은 거. 양도소득세도 별로 세수입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투기 억제책으로 쓰는 모양인데 투기는 지금 잘 안 주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반대로 가니까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철폐해가지고 진짜 개방된 그러한 주택 정책이 시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억제책으로 만들어졌던 1가구 1주택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것은 사실 우리나라 세제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투기 억제책으로 나온 이러한 법률들은 전부 과감하게 규제 완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세수입을 말씀드린다면은 거래세를 갖다 훨씬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살 때마다 집을 파고 살 때마다 취득세, 등록세 5%가 이제 과세되거든요.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감면되겠지만은 집을 살 때 주면요 누적된 과세 거의 주택 가격이 15%나 돼요. 그것은 결국은 지나치게 부담이 간다 이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거래세라는 것이 주택 그러니까 거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래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보유세, 자산세를 올리자 이거죠. 우리 자산세는 지나치게 낮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거래세를 낮으니까
보유세를 약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선진화되는 거죠. 선진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보다는 이 보유세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고. 그게 또 정부의 또 방치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좀 빨리 좀 해주면 좀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고 말로만 나오고 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정부 여당과 여당이 빨리빨리 합쳐가지고 좀 힘을 그러니까 합쳐서 이거 사람이 이제 해야 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뭐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주택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요. 사는데 집을 살 사람들은 우리 교포들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의 공관 직원들, 그다음에 회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을 위해서 살 겁니다. 주택을요. 오케이. 또 하나는 와서 집을 질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6년 해줄 거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외국 자본이 이제 유치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집을 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카나다 대사관의 직원이 집을 사게 되는데 그 거래세를 보면 헐쩍 뛸 거예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선진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세가 상당히 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외국 사람한테 팔 때 특히 보유세, 자산세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우리가 써서 좀 더 균형이 있는 그런 세제를 보여줘야 외국 사람이 안심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특히 부동산 시장의 매물들이 이제 외국에 팔려면 어떤 외국의 그런 어떤 법률 기준과 좀 우리가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게 결론인데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 한 가지요. 네네. 외국 사람이 부동산 살 때 이제 가격을 이제 흥정을 합니다. 외국에서 그 소득이 있는 그런 건물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용 빌딩을 말씀드립니다. 혹은 임대주택은 그럼 앞으로의 그 소득 흐름의 현가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러지 않고 작년에 어떤 금년에 30% 올라갔다. 그러니까 좋다. 입주해서도 그래서 설득이 안 되죠. 이런 것이 관행문이거든요. 그것도 국조해가지고 외국 사람과 흥정을 할 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자칫 국가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산업이 부동산 담보 위주고 세제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획기적인 방안은 바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어떤 금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외자 유치를 하고 해서 우리의 그 어떤 경제 공백, 빚에 의한 어떤 경제 공백을 메웠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적미적.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자꾸 더 나빠지고 부채는 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부동산이 사라질 것인데 살아나는 것인데 외국인의 투자 유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아직도 안 풀렸거든요. 이번에 국회에 통과되면은 아마 6월달 이후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 투자 효과 다시 와서 보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6개월 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1년 개발적으로 보면 2년 내지 3년 정도의 그 투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물 임대업과 건물 분양 공급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데 이어 토지개발 공급업과 토지 임대업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업체들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외국 자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업체들이 사회 간접 자본이나 민자 사업, 레저 단지 사업에 외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 역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간에 결정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이제 몇 억 불이 정도 들어와서 외환 사정을 좀 안정시키길 바라지만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좀 단세포적으로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의 전망하고 또 수익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통 수익 분석하는데 1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완화하더라도 결국은 내년 정도가 돼야지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환경이라든가 기타 제도적인 환경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고 있죠. 저희 부족합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큼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까다로운 취득 절차와 행정 규제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려움으로 지적했고 국가 차원의 단일 창구가 없다는 점 역시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7월 2일부터 건교부 주최로 열리는 국제부동산 박람회는 국내 부동산 매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도 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단일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외자 유입이 일단 급선무라고 본다는 말이죠. 일단 외국인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제일 강한 강점이 뭐 부동산 자금력이라든가 기획력 크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정보가 어둡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도 안 돼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 이제 규제 완화 절차는 별도로 좀 부동산 시장을 대외적으로 좀 소개하고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렇게 일원화시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또 시장 정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애로 해결 창구를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일원화시켜주면은 좀 채널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외국 자본의 유치를 채 1번으로 꼽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외국 자본이 지금 아직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죠. 지금 많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언제쯤 이런 외국 자본이 좀 본격적으로 유치? 그럼 우리 노력에 따라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은 빨리 오고 잘하지 못하면 빨리 오지 않고 그렇죠. 잘한다는 게 결국 그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는 얘기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시급한 투자 환경 조성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종의 환경 조성인데요. 그걸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선은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면 괜찮다. 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든 이제 특히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거시적인 정보 제공의 첫 번째 순서고요. 다음에는 분야별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공장은 공장, 토지는 토지, 뭐 오피스텔 등등 해가지고 깊게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뭐 통계가로 나열까지는 안 되고요. 좀 더 분석적으로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면은 괜찮다.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좋다. 토지를 사면은 뭐 장기적으로 수입이 괜찮다. 아파트 사업을 하면은 월세 아파트가 하면은 뭐 수요가 크다 등등 그런 솔직히 하거든요. 두 번째 작업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자료가 안 되고요. 분석해야 돼요. 엄밀히. 세 번째가 네트워킹인데요. 네트워킹이 뭔가 하니 그러니까 투자가하고 비투자가의 연결시켜주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업자는 외국 자본을 구하고 있다. 수요자죠. 그다음에 외국 사람 중에서 이 은행이나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죠.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보 측면에서 일단 이 정보 시스템이 빨리 확보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할 것은 정보 제공이고요. 실제로 이제 협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협상에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변호사,
국제 회계사, 국제 컨설팅 그러는 그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만 더 필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우리가 국제화로 가기 때문에 국제 대학이 필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그 학생들 데리고 대만에 견학을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신주라고 그저 과학도시인데 국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어학을 배워요. 그럼 25명의 생들배에서 선생님이 17명 있어요. 그 불어과, 영어과 등등 있는데 1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그 협상 기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골프까지 들어가더라고. 골프를 해야 이제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국제 그런 대학교가 필요해가지고 전문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도 키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도 갖추고 또 적극적인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이 마케팅, 설득화 작업도 같이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적인 자본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7월에 또 저희 그 매일경제하고 또 이 정부하고 이 국제 부동산 이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말씀?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5월달에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무슨 주제 발표를 하는데 호주에 말이죠. 주택사업자협회 총회가 말레이시아에 일어납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국제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것은 카나다에는 매년 있어요. 미국도 있고 이게 매년 해야 되고요.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오늘 좀 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관계자들이 좀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 좀 좋은 방안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의 경우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560만 평을 빠르면 다음 달부터 관할 군부대와 행정관서의 협의를 거쳐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통제구역, 제한구역 이런 상태가 나온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건축 제한이라든지 모든 그 사적인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액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제재가 가해졌으면은 주변 금액에 비해서 반 이하 금액으로 됐고 실제적으로 거래도 지금 안 되는 상태가 일반 그 재산권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죠.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일산 신도시 마두동 27만 평과 강원도 홍천읍 걸물리 107만 평 등 경기도와 강원도 10개 지역 327만 평입니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김포시와 강화군 등 16개 지역 238만 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돼 건축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상가 복합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 눌려있던 그 제재 조치 때문에 이 거래가 솔직히 거의 없던 상태가 이번 해제 완화 상태로 해서 아마 상당한 주변 금액에 거의 근접하는 부동산 시세로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변 그 개발 영향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김포시와 강화군 지역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마두동의 경우는 도시개발 예정 지역인데다 주변 도로 여건이 좋아 부동산 투기까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개발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도로 상태나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할 시군구에서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건설업체들이 보는 상태에서 발표하는 자체도 금년 하반기 이제 지금부터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금년에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아파트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공급이 내년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을 지금 갖고 있고 결국 이게 후년까지도 간다. 2000년대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 현상이 심리적으로 사람한테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된다 그러면 결국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상태의 심리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 현상이 지금
지금 현재 아파트 쪽으로 지금 이게 돈이 몰리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증권 쪽에 투자했던 상태에 돈이 나와서 지금 돈이 솔직히 갈 데가 없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게 마땅한 상태가 이전 같았으면은 뭐 증권도 있고 뭐 이제 금융권도 있고 그 여타의 뭐 이 투자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무력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탈출구가 결국 제일 이전에 제일 안정권을 가졌던 거 그 상태 결국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몰리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메가톤급 규제 완화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청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경기 부양책이 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도 거래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12% 이자율로 대출해주면서 신청 6일 만에 2조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 중에서 직접적으로 당첨권 전매라든가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결실이 맺어졌다. 예, 제일 큰 변수가 어쨌건 부동산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태는 결국 정책의 변화거든요. 실제 그동안에 이거는 어느 한 개 뭐 금리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공급 부족 이런 거에 몇몇 개 한두 개 갖고 된 건 아닙니다. 결국 제일 큰 거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책은 결국 뭐냐 바로 이익에 직결이 됩니다. 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세금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 뭐 허가제라든지 이런 뭐 조건, 차권 입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투자를 줄이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정부에서 무조건 어떻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 쪽으로 거래 활성화 쪽으로 모든 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뭐 연리 12%짜리를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이건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식을 깨는 상태의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들은 바로 금리의 차액의 이익, 그 다음에 자기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금리보다 많이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미리 대기 수요자까지도 이렇게 흡인시킬 수 있는 상태의 방법, 거기다 또 세금도 등록세 제출해줘야 된다, 양도세 제출해줘야 된다, 또 전매도 또 허용시켜주겠다. 이런 전반적인 상태가 솔직히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변수, 바로 언론의 보도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과연 일반인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팀은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얻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부동산 관련 기관을 찾아간다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위주로 많이 보죠. 신문 같은 거 보고. 예, 신문에서. 경제신문이요. 신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일반인들이 언론의 보도에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도 내용을 믿는가 하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대부분이 그렇다 였습니다. 10명 중에 7명 꼴은 언론의 보도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믿는 편이에요. 아, 믿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언론의 보도를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도를 신뢰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대부분 믿는다였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믿는 편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의 보도를 믿고 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언론 보도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고 공정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보도가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회성 보도를 침소봉대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침소봉대 행위와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내려가던 지난 3월, 여러 신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에서는 한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택가격 내년 이후 폭등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변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공급 물량만을 변수로 해 자칫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예측해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조사 결과도 조사 기관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 수요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건설교통부의 조사 결과는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한 반면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어떤 조사 방법이 옳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론의 태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소비자들 모두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시장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 그리고 언론의 보도 역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소비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6차 동시분양의 결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높은 청약률을 보인 모 업체의 아파트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큰 메리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아파트는 무엇보다 지하철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까지 낮아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IMF 이후 아파트는 분양가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청약자들이 굳이 분양을 받지 않고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오히려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6차 동시분양에서 인기를 끈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많은 변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역시 수요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판단과 투자의 결정은 소비자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몇 가지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그 시장, 거래 시장은 세부적으로 국지적으로 나갑니다. 이전같이 융단 폭격식으로 한번 올라가면 쫙 올라가고 내려가면 확 내려가는 이런 상태의 양상은 이미 이제 IMF 한 6, 7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은 정리되는 시장,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서울 지역에서 소형은 제가 봐서 바닥이 쳤다고 봅니다. 대신 중대형은 아직 조금 더 조정은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서울 지역에서요. 대신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지역 쪽에서는 아직 바닥 쳤다고 제가 보진 않거든요. 그 바닥은 자연적으로 이런 지금 그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활 환경권을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권이 무너지고 교통권이 우세가 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바닥세가 어디냐는 지역적으로 틀려지고 앞으로 한쪽은 올라갈 거고 위치적으로 좋은 쪽은 분명히 상향 안정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은행하고 뭐 리스회사, 증권회사 등이 지금 구조조정이 10월 달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구조조정도 연말까지 대부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그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그 약보합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은행 대출 금리도 연말 정도가 돼야지 IMF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그 규제 정책의 해제를 발표했지만은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려면 대부분 내년 1월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봄 이사철에나 가서 아파트 경기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파트 경기는 지금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그 섣부른 판단이다. 현재 지금 그 회복세라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갈 것이다. 지금 연말까지에 있어서는 어느 급격한 상승세라든가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그 어려운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8월 달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모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대체로 건설업체라든가 정부의 정책들이 힘을 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약간이지만 미미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이라든가 일부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 에너지가 골고루 확산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일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체,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토지, 상가가 좋은 입지 조건과 강한 경쟁력을 가진 부동산일 때 거래가 되고 가격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어느 분의 전망이 맞다고 저는 단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문가들 역시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의 아파트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몇 가지 변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단지 저희 같은 언론 보도는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30평대의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오늘은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김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30평대의 아파트 매매가는 500에서 2천만 원, 전세가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와 서울 강남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가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지역 6차 동시분양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률이 100%를 넘기도 해 아파트 분양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양시장의 회복세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은행금리의 하향으로 인한 금융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분양가 계약금 할인 등 상승세의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올 하반기는 새로운 조정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에 아마 서울 6차 동시 분양의 그 바람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수도권까지 부동산이 지금 들먹거리고 있고 또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너무 좀 빨리 좀 오른다 하는 느낌이 나고요. 조정은 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지난 상반기만 해도 건설 업체들에서는 공급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6차 동시 분양 이후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분양 계획을 서두르고 있어 과잉 공급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그간 만연했던 기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돼 새로운 형식의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전망입니다. 한 1년, 2년 돈 넣은 상태를 이자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원금액만 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쪽인 상태는 좀 그 층별로 고를 수도 있고 위치도 어느 정도 건물이 돼 있는 상태니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관망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성과 향후 가치에 대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 매매는 거의 없어서 이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 집을 장만하시려는 분들은 입지 여건이나 가격, 또 시공사의 신뢰도 등을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부동산 전망대 부동산 뉴스부터 보내드립니다. 주택 중도금 지원을 위해서 이달 중에 3조 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 중도금 납부에 허덕이던 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중도금 대출 자금으로 3조 원이 지원돼 중도금 납부로 고민하던 분양계약자의 한시름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선착순으로 대출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에서 한바탕 대출 전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초 1조 8천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지원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 만에 지원이 바닥나 결국 추가로 4,500억 원을 지원한 뒤 서둘러 마감했습니다. 한정된 기금 탓에 선착순 대출 방식을 택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보력이 뛰어난 대형 업체들이 중도금 대출을 독시했고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막상 대출을 신청한 무렵에는 대출이 이미 끝났습니다. 대기업 집을 샀든지 중소기업을 직업을 샀든지 똑같은 건 똑같아잖아요. 이게 입주자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다시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일단 정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소기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강변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한정된 기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이런 조치는 직간접적으로 중소건설업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동시부장에서도 보듯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아파트가 50%에서 최고 88%까지 분양 성공률을 보인 반면 중소건설업체는 한 가구도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나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은 그나마 있는 소수 기획자에게 중도금 대출도 알선해주지 못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번 중도금 대출에 대해 어차피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별로 쿼타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특정 기준에 의해 대출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하다못해 주택은행을 통해 지난번 대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민간 업체들 간의 문제일 뿐 정부로서는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가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도 모를 원칙을 내세우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MBN뉴스 김영일입니다. 동대문 시장의 외화벌이 매장 개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외국인 전용 매장 중심으로 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진승유 기자입니다.
네, 부동산 뉴스 잘 보셨습니까?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잇따르면서 최근에 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 집을 장만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집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전망대 시간에는 기존 아파트와 또 신규 분양 아파트, 또 분양권 매매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지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떠오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전반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좀 맞았죠. 근데 요즘 분양권 매매가 또 허용되면서 아파트 종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기존 아파트도 있을 테고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있을 테도 또 이 분양권 매매 아파트도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가장 이 수익성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요새 이제 그 기존 아파트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있다가 갑자기 8월 27일 날 튀어들어온 게 하나 있죠. 분양권 전매 아파트가 튀어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혼란을 좀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는데 이 자체가 오히려 되게 부동산을 활성화되는 것보다 기존의 가격을 조정시켜주는 반대적인 영향이 지금 좀 나와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일반 소비자한테 좋은 상태가 되죠.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요. 대신 뭐 시장이 하나가 더 생겼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고 또 살 수 있는 상태도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오히려 일반인한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어차피 이제 뭐 자유 경쟁 체제로 좀 돌아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매매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또 전세가는 부쩍 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 네, 이것도 보면 원래가 그 아파트 값이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전세가 집값 상당히 추월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0원이 오르면 전세값이 거기에 맞아 100에 맞는 상태가 올라야 되는데 120이 올라버리고 또 100이 내리면은 거꾸로 120이 내리는 이런 그 3, 4월 달에 전세 대란이 한번 나왔던 상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약간 그 아파트 금액이 지금 소강 상태를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기존의 전세값이 한번 올라갔던 상태가 뒤돌아보고서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상태 조금 이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금액이 조금 조정되는 상태가 되니까는 제가 봐서는 뭐 이 전세 금액도 곧바로 다시 하향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내 집을 장만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나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것보다 이 기존 아파트 구입이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기존 아파트는 일단 눈으로 보고서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또 주변에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층마다 고를 수가 있고 뭐 1층 사고 싶으면 좀 싸게 주면 되고요. 노약층은 좀 더 주면 되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그 생활 여건을 다 볼 수 있고 또 금매를 또 쉽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대신 요새 딴 타 신규나 이런 상태가 기간을 길게 잡지 않을 때는 투자 가치가 어떻게 보면 기존 아파트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전세를 안고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좀 덜 들어간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기존 아파트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 몇 개를 제가 좀 알아갖고 왔는데요. 일단 구로구하고 마포구하고 이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번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에 두산 아파트 33평형이 1억 5,500만 원, 극동 아파트가 22평형이 7,300만 원, 그다음에 현대 26평이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 도화동에 이 보성 아파트 24평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에 동아 한마음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23평형이 1억 1,500. 이런 정도로 지금 기존 아파트가 지금 그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IMF 이전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IMF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또 한 4월 달, 5월 달에 비해 보면 또 올라간 상태가 됐고요.
그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올라가기를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그 조정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전후로 해갖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래서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아파트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쪽 그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그 시청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쪽은? 지금 거의 부동산 그러면 아파트 이외에는 지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땅도 움직이지 않죠. 뭐 전원주택이니 다 움직이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 주택 가운데 중에서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건 아주 지금도 아직 얼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그 기존 나와 있는 게 아파트 외에는 나머지 건 아직은 그 찬바람이 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침체가 그래도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아파트 외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또 관심이 거기 외에는 지금 거의 없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뭐 요새 그 정부에서도 어떻게 미분양 해소책 으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해서 대책을 엄청 많이 좀 주고 있죠. 제일 우선되는 게 5월 2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세, 취득세 25% 감면, 교육세도 25%, 상당히 뭐 그것도 혜택이 많이 나오고요. 또 양도세 5년 동안 면제. 또 그것도 그 25.7평 이하만 했다가 지금 호화주택만 아닌 상태면은 양도세까지 면제시켜주는 상태가 있고요. 또 그 주택 채권 일종 국민주택 채권도 50% 줄여주는 상태가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혜택을 그 일반 그 신규 분양 아파트한테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그 상당히 그 좋은 호조거리지만 근데 기존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힘을 지금 못 발휘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같으면은 그 융자 혜택도 실제 뭐 새로 분양받는 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는 그 혜택도 받겠지만 한 일반인들한테는 하여튼간에 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많은데 기존 아파트 금액에 맞춰서 신규 분양 아파트도 조금 조정을 스스로 업체에서도 좀 조정을 해야지 좀 좋은 거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분양가 자료를 맞아서 이 건설업체들이 너무 이 분양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을 좀 높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옛날에는 이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쌌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아예 관심이 좀 미분양이 계속 많이 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뭔가 소개해줄 신규 분양 아파트 있습니까? 그 중에서? 예, 조금 헷갈운데 좀 있는데요. 일단 그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 행당동, 서울 행당동 1-1구역 그 아파트 분양하는 게 총 1155가구 중에서 24평형부터 33평형 약 8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이게 11월 분양 예정이네요. 네, 그렇죠. 11월 분양인데 이 대림 산업이 시공하는데요. 이 아파트 주변에 다단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앞으로 투자 잠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국철 응봉역을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진출도 쉬운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휘경동 그 국립건설시험소 부지에 상당히 대단지죠. 2024가구 중에서 33평형이 479가구, 45평형이 424가구. 이쪽 지역도 1호선 그 회계역에서 걸어 10분 정도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할 때 처음으로 이 30평대 이상을 서울에서 지었다고 이렇게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이 휘경동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IMF 이전에는 호황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재개발, 기존 아파트 금액이 떨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 금액도 뭐 청약 통장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미분양이 많이 나오니까요. 또 여기다 분양권 전매가 나오다 보니까는 메리트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뭐 지금 건설업체들이 이주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이 뭐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상태가 서울에만 17가운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전에 그 재건축 재개발에 돈을 미리 한 2-3천만 원 이상 웃돈을 주고 들어간 사람이 거꾸로 그 금액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좀 신중을 좀 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능력이 솔직히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신규로 보실 때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좀 노려보실만 하지만은 앞으로 시작할 거다. 이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요즘의 건설업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은 뭔가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존 아파트나 이 신용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권 매매가 이번에 허용됨에 따라서 분양권 매매권 요거를 또 사는 게 또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점이에요? 분양권 매매는 예를 들어 2년 전, 3년 전에 분양했던 그때는 이제 그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쌌었고 한데 지금 현재 한 2년 됐는데 이제 거의 입주가 다 임박했는데 중도금을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약금 뜯길 수 없고 전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싸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 거의 그 육박하는 이전의 분양가 금액 수준, 그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싼 금액으로 나오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은 그 일반인들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겨놓은 그 입주할 사람들이 보고서 한번 사실만한 상태가 이건 노열층이고 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고르실 때 주변 기존 아파트하고 분양권 전매 아파트의 시세 차익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보다 싸다 호조건이다 하면 좀 투자해볼 만한 하신데. 대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이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불리한 점이 되겠죠.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분양가와 분양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파트 이제 분양가 차이 나는 것은 일단은 한 30만 가구 정도가 그 이번에 분양권 전매의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10%가 나오면 3만 가구가 되고 20%면 6만 가구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건 몇 번도 팔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거에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그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수요 원칙에서 나온 상태고요. 대신 이 분양권 전매는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계약서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등기 가압류된 됐나 안 됐나를 건설회사에서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신뢰성 있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낼 때 그 확실하게 되는 거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 주변에 기존 아파트하고 또 뭐 시세를 비교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 금액하고 시세 분석하고 또 지금 제일 좋은 건 지금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한번 대비해가지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분양권 매매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기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새 좀 어려우니까는 뭐 계약서뿐이 없으니까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수.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됐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갖고 사시는 게. 영수증이나 이런 관계들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 기존 아파트, 또 신규 분양 아파트, 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지역별로 또 좀 시세 또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니까 좀 그거 이제 기존 아파트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하고 분양권 전매 아파트의 그 금액을 한번 대비한 게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우선 보시면요. 신규 분양 그 삼성 아파트 31평형이 있습니다. 요건 시세가 1억 7천만 원 가는데 요 분양이 그 7월 달에 분양을 한 겁니다. 금년. 근데 기존 아파트 바로 인근의 한양 아파트 32평형이 1억 6천에서 1억 9천 정도. 거의 신규 분양하고 비슷하죠. 근데 분양권 전매하는 현대 아파트 33평형은 오히려 좀 쌉니다. 1억 6천만 원. 요게 99년 7월 입주입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에 또 있거든요. 양평동에 세 가지 기존 아파트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요. 고려산업개발에서 나온 33평형. 요게 시세가 1억 6,200만 원에 그 7월 달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 바로 인근에는 성원 아파트 33평형이 1억 2천에 3천만 원 정도 상당히 싸죠. 또 동부 아파트 33평형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근데 분양권 전매 3원 아파트가 33평짜리가 1억 6천 정도. 이것도 99년 5월 달 입주고요. 어떻게 보면 신규 분양 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기존 아파트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그런 거보다도 이제 급하게 나오니까 그 주변 시세가 또 그러고 개봉동에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요 신규 분양 현대 아파트 상태가 지금 신규 분양 1억 7천만 원. 거의 비슷하죠. 지금 서울에 한 1억 7천만 원 정도 33평대가. 이것도 98년 7월 달에 분양한 건데 기존 아파트 동일 아파트가 33평형이 1억 1,150만 원. 또 그
벽산 한마을이 33평 1억 4천만 원, 99년 4월. 어떻게 보면은 이 역전 현상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분양가 자율화를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올린 현상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다 하는 상태인데 IMF에 오히려 기존 아파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그 분양하기 애로사항을 좀 많이 당하고 있죠. 네,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주택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빨리 하루빨리 IMF를 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이런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집을 장만하시려는 분들은 이 신규 분양 아파트, 그 다음에 또 기존 아파트, 또 분양권 매매 아파트를 잘 꼼꼼히 살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매매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용인시의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화면 준비했습니다.